대학교에 계신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고 드시면서 이게 티코스예요? 카레 닭백숙 맛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고대 위가 발빵은 어떻게 되세요? 밀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화학과. 다양하게. 근데 조금 먹고. 가는 데마다 너무 다양해가지고 참 좋아요. 대학집 안에 목탕을 돈가스요. 돈가스. 그리고 소마다 좀 특색이 있겠지만은 저도 가성비를 보거든요. 4,000원짜리도 있고 7,000원짜리도 있고 4,000원짜리도 있고 그렇지만은 고가 편의점을 보는데 오늘 먹어봐야겠지만 여기는 먹을 수밖에 없는데. 같은 데에서 뭐가 제일 유명하다고? 팀장님이 내가 이게 사실 모르는 건 아닌데 된 지가 좀 됐어요. 아직도 없으세요? 진짜 축제에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 팀장님 보면은 나도 저렇게 젊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충분히 젊으시지 않으세요? 네? 충분히 젊으시지 않으세요? 아니 근데 나중에 나도 나이가 들었을 때 동생처럼 이렇게 멋지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에 이렇게 대학이 위치가 좋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보잖아요. 되게 저것들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것들이 보여요 그런데. 고속도로 지날 때 저기 보이잖아요. 여기 뭐 하는 건물이에요 오늘? 저기 가천관이라고 경영대학 현장실도 있고 공부도 저 건물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상당히 무한을 상징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진짜 약간 높은 데서 이렇게 멋있는 건물이 있다 보니까 가자 마이크 쪽 두가지 인상적으로 사람들이 고속도로 같은 거 이렇게 보는 근데 먹다가 좀 이따가 나갈게요. 먼저 얘기한다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융조각이면 보통 뭐 진짜 금융 쪽 숙소에 팔려고 하는 네. 네. 아, 그렇구나. 아, 예. 근데 보통 그러면은 그 하나 나오면은 학자 준비한 사람 많아요? 네, 노영문대 금융계 취업이 특히 빡세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왜 화학과는 어때요?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 자연대니까 보통 네. 대학원도 많이 가고 대학원 많이 가고 아니 좀 취업으로 가면 보통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저희는 이제 다양하게 갈 수 있으니까 배터리나 석유 네. 아니면 뭐 반도체 쪽으로 갈 수 근데 그런 쪽으로 가서 만약 연구 관련 직군을 가면은 수도권에 자리가 많이 없잖아요. 이제 지금 그쪽이 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LG 엔솔 그 대전 연구원도 갔다 왔고 아, 여수도 막 갔다 오고 했는데 화학이나 아니면 배터리 쪽은 여기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분이어가지고 맞아요. 근데 지방으로 간다고 했을 때 원래 잠깐 수도권 출신이세요?
아, 저 용인 살아요. 용인? 네. 원래 어디서 오셨어요? 전 천안 경주. 예? 경주. 진짜 멀리서 오셨죠. 근데 이게 원래 지방에서 유학 오신 분들은 그래도 지방 가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덜한 편인데 수도권에 사시던 분들은 취업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학교 다니면서. 아, 네. 맞아요. 출퇴근도 어렵고 이제 가족들도 자주 못 뵙고 하니까 솔직히 그냥 거기 살아야죠. 아, 이제. 네, 그쵸. 그러니까 거의. 거기 살아야죠. 저는 그 중국 계산 출신인데 네. 거기는 거의 인구 통일적이라 회사는 그렇죠. 네. 거기 관에서 이제 집을 지어서 오히려 하락을 무시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초등학교 나이가 있으면은 같이 집을 해가지고 오히려 인구를 유입하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예를 들어 대학 졸업하고 괴산에 가실 생각이 있어요? 아니, 저는 진짜 그 편의점 하나 없는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편의점 하나 없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너무 인프라 차이가 커가지고 다시 가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그럼 괴산에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친구들 중에서 거기 남아있는 친구가 몇 명이에요? 보통은 근데 많이 환경하고요. 아니면은 아예 그냥 부모님이 크게 농업하시는 분들은 네. 그걸 이어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지게차나 뭐 코페인 하는 경우도 네. 되게 다양해요. 보통은 한 80%는 다 대학 가서 올라오거나 아니면 가까운 곳은 청주까지 가서 청주 가서? 취업을 하고 지방 유출.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기술로서 뭐 크레인이나 아니면 지게차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외에는 어떤 일자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한다고 했어요. 여기 사업단지도 많이 없고 네. 있다고 해도 젊은 사람들이 그런 일자리를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공무원이나 아니면 타지로 나가는 것 같아요. 괴산에 있는 젊은 사람이 갈 수 있는 최고의 문화시설이나 유흥시설이 뭐가 있어요? 그 군에서 영화관을 지어주긴 했는데 아무래도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요즘 도로가 잘 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청주까지 한 2, 30분이면 들어가가지고 차라리 CGV 같은 데 가서 영화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 아까 소프트웨어 하신다고 했잖아요. 요즘 소프트웨어 취업이 잘 되는 것처럼 있는데 또 안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때요? 안 된다는 말이 많죠. AI나 이런 거 코딩 서비스가 많이 나오면서 판교에도 제 친구들이 지금 사장하고 있는 친구들 있고 이런데 얘기 보면은 옛날만큼 뽑을 이유가 없다고. 근데 무슨 얘기하더라고. 진짜 코로나 때는 막 초봉으로 연봉 6, 7천에도 뽑아봤다 그랬는데 지금 연봉도 확 깎였고 지금 수요 자체가 확 줄었다고.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가요? 석사를 2년 뒤에 다를까요? 후보님, 저희 학교에 그 스타트업 컬리지가 있거든요. 못 들어봤어요. 가청 초코너 스쿨이라는 창업대학이 있거든요. 저는 나중에 창업대학에 들어가서 창업을 좀 할 생각이 있는데 이번에 분야 청년 듣는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것이잖아요. 이게 제가 보니까 10분기로 나눠가지고 1분기당 500만 원씩 네. 대출액으로 들어가는 거 있는데 10분기로 나눈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한 번에 이제 하면은 포인트 한다고 할까봐 그래가지고 나눠가지고 지원을 하는 건데 실제로 창업이라는 게 옛날에는 초기에 이제 엔젤 투자나 이런 거 받아가지고 5천만 원 정도 받아가지고 그거로 이제 돌리고 하는 건데 요즘은 5천만 원 가지고 한 사람 고용하기도 힘든 상황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실 창업자금 지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그 옛날처럼 한 번에 준다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됐어요. 오히려 분기별 500을 해가지고 보조하는 형태로 가는 건데 솔직히 요즘 창업하려면은 옛날에는 사람 셋이 됐던 걸 혼자 해내야 되는 거죠. 옛날에는 뭐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 그러면 요즘은 이제 AI나 이런 거에 도움 받아가지고 본인이 좀 헤쳐나가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사업 아이템 만들고 하는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학교에서 어떤 지원들 해줘요? 학교에서는 이제 한 학기에 최대 40명 정도 뽑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창업에 대한 교육을 시킨 다음에 학교제로 전환을 해서 실제로 창업을 할 사람들은 이제 학교에서 도와주고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는 그런 지원 어쨌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시면 왠지 총장님한테 나도 제품 모델 해달라고 하면 되겠네.
유명한 분이니까 그랬는데 근데 확실히 좀 제 생각에는 옛날보다는 창업이 좀 주기가 빨라지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거 가지고 창업하는 경우는 한 3-4달 뛰어보고 안 되면 바로 접고 이렇게 가는 모델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걸 함께 지원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여기 아까 전부 다 과가 올려있어요. 식품은 전망이 어때요? 전공을 살려서 취업한다면 보통 가장 선망하는 회사가 어디 쪽이에요? 아, 바이오 쪽으로. 근데 취업 시장 자체가 예전보다는 적게 열려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보통 시공조 갔을 때 공무원이랑 취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 사실 여러 경우에 취업이 다 뭐 있겠지만은 요즘 무슨 과별로 다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되게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그 성대나 아니면 외대같이 문과 계열이 굉장히 센 학교 캠퍼스들 가보면은 앉았는데 한 70%가 전부 다 무슨 사자 들어가는 거나 아니면 고시 준비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냐. 이게 고등학교 6학년이지 이게 뭐냐 이게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가천대도 고시 준비하거나 이런 사람들 많아요.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고시방 있어요. 와. 기계는 보통 어디로 취업하려고요? 이게 로봇 쪽이나 그것도 거의 그 남부지방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어디 있는 데는 일단 원래 어디 출신이냐고. 저는 수원에서 수도권 출신인데 지방 가라 그러면 갈 수 있어요? 그래도 약간 지방만의 또 매력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기계는 창원이다. 멀긴 하지만 네. 그래도 창원도 창원만의 매력이 있어요. 도전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저는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제 앞으로 이군 계열 자리 중에 괜찮은 자리들은 많이 이제 지방으로 이전이 될 거라 가지고 아니면 연구소나 공장 같은 게 다 지방에 있을 거라 가지고 지방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좀 적어져야 되는데 사실 수도권에서 살아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서 이제 놀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카이스트에 한 달 정도 다닌 적이 있거든요. 깜짝 놀랐던 게 그때, 지금은 물론 대전이 그렇지 않지만 그때 대전 갔는데 영화관에 갔는데 지정석이 아닌 거예요. 표현 시간만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대전이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확실히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당연히 대전 정도면 다 대도시화 되고 했지만은 아마 지방에 갔을 때 서울에 있던 것들이 없는 걸 많이 보냈으니까. 근데 경주에 계시다 왔으면 오히려 여기가 되게 번화한 건가요? 네, 엄청 할 것도 많고 원래 경주에 계시면 보통 어디 가서 놀아요? 포항인가? 대구도 많이 가고 대구도 많이 가고. 부산도 가고 근데 본인은 경주에 다시 돌아가 취업할 생각 있어요? 네, 저는 네. 수도권에 있고 싶은데 노력을 많이 해야죠. 경주에도 보면은 경주에 있는 친구들 중에 경주에서 가장 선망받는 일자리들이 어디예요? 경주에 한수원도 아 한수원 있구나 맞다. 네, 한수원 가면 최고겠네. 네, 맞습니다. 근데 한수원도 경주에서 시내에 가까운 곳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좀 외곽된 근데 화학과 나와가지고 한수원 가기는 어려울 텐데. 느낌은 지금 괴산이라는 좀만 보여주시다. 계곡이나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계곡이나 이런 자연들이 많은데 네. 인구를 유치를 하기 위해 덕지를 이렇게 막 만드는 게 아니라 아이를 그냥 오히려 그냥 관광 시도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이 학생은 아니면 또 청송도 보니까 오히려 사람이 없어가지고 해가지고 네. 연애보시는 분들 이렇게 우리가 듣고 가라는 그런 취지에서도 많이 본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객단가가 되게 중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이재명 선수께서 뭐 커피를 120원에 8,000원에 팔면 된다 뭐 이런 거는 상상 안 해보시면 그냥 그 이윤에 대한 개념이고 계산을 그렇게 했을 때 제 생각엔 객단가가 높은 게 뭘지를 이제 봐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들 가보면은 뭐 약간 몇만 원씩을 받을 수 있는 시설 같은 것들 설치해놓고 이렇게 하는 건데 말고 괜찮아요. 괴산에 저도 몇 번 가봤지만은 저도 괴산을 가본 게 아니라 가지고 어떤 특장점을 가져야 되는지 상당히 헷갈리게 생겼어요. 왜냐면 후보님 아유 아니 대표님 인기가 지금 뭐 핸드폰 카메라를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아유, 얼마입니다. 아이고 저랑 똑같은 거 고르셨네 이 코스로. 아, 예. 아무리 선거때로도 먹고 살아야지. 그죠? 여기는 분당이랑 정말 가까운 곳이잖아요. 아, 그럼요. 같은 성남으로 치는 곳이죠 그리고. 같은 성남, 여기가 아마 어디야? 수정구 아니에요? 수정이요. 예, 맞습니다. 예. 수정구하고 강남구하고 합해 이렇게 네. 접해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안철수 의원님 뵈니까 어때요?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예.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우리 가천대 학생들 지금 뭐 과가 다 다양합니다 여기 보면. 아, 그렇구나. 예, 예. 화학과, 뭐 공사과, 기계과, 식품과 뭐 다 있습니다. 경영과 다 있습니다 지금. 경영 물어봐요 좀. 가만 지금 이사장님 아시죠? 아까 그 얘기했어요 안 그래요? 예. 왜 빌려 있어요? 아 이게 저희 아버님하고 서울 이제 동기 동창이세요. 아 동기예요? 예, 동기. 서울대 11회. 아이고요. 예. 그래서 저 평소에 잘 알고 오, 지내시셨는데 네. 이제 재작년 돌아가셔가지고요. 어? 아 이사장님? 예, 아, 예. 이사장 말고. 이사장님. 아이고. 경영하면 물어봐야 되겠나? 창업 관련해서 많이 아니, 당연합니다. 저는 정말로 좋은 모델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네이션처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만들겠다. 그러려면 무엇들이 필요하다. 이런 게 다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준석 후보께서 그런 좋은 내용들 살펴보신 다음에 본인의 철학을 맞으면은 그걸 이렇게 본인 공약으로 네.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여기 보면은 당장 이공계 관련 학과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네, 기계과 그리고 네. 아, 그렇구나. 네. 다 이공계세요? 아니면 문과 네. 네. 요즘 인문학이 인공지능 때문에 굉장히 유망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인공지능 딥러닝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게 컨텐츠거든요. 그 컨텐츠들을 제대로 만들려면 인문학에 집중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고유에 갖고 있던 그런 한자로 돼 있고 번역이 안 돼 있는 것들 다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주장은 인문학 투자 10배로 늘리자. 그래서 정말 연구원들 10배로 늘려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문학 자산을 조상들이 만들어주신 이거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발전하자. 그런 생각이고 그때 우리 네. 둘이서 같이 네. 토론회 했거든요. 생각이 같았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안철수님 벌써 정치는 10년 차이 돼가지고 많이 언론에 뵙겠지만은 실제도 비슷하시죠? 정치는 저보다 1년 더 오래 했어요. 아 혹시 뭐 질문할 거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 네.
토론 실력 비결이요? 아, 토론이라는 게 사실 뭐 생각보다도 제가 그 월요일날 현장에서 좀 당황했던 거, 일요일날 현장 당황했던 거는 아니 저도 나름 그래도 국민을 대표해가지고 타 후보에 뭘 검증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말을 했더니만 무슨 뭐 극단적이시네요 뭐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제가 극단적인 발언이네. 아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새로운 걸 물어본 것도 아니고 본인이 말씀하신 거를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는데 극단적이시네요 이래버리면은 본인이 말씀하신 게 극단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이제 처음 만나서 사실상 제대로 토론해본 자리이기 때문에 좀 합이 안 맞았으면 좋겠지만은 당황했어요 좀 저도 그래가지고 뭐 우리 안철수 대표님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번 그 토론을 같이 해보셨죠 재선 토론을 그렇지만 저는 처음 겪어본 상황이라 가지고 좀 당황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극단적인 발언은 처음 듣네.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니 그건 사실은 네. 저기 후보끼리 토론하지만 그건 사실은 유권자한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유권자한테 극단적이라고 말을 하는 거는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아니 그리고 그 토론 끝난 다음에 이제 설명하실 게 있으면 더 설명하시면 되는데 어제는 유세장에 올라가셔가지고 이거 못 알아듣는 바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니까 지금 당황해가지고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다음번 이제 금요일날 토론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약간 당황한 상황이고요. 토론 잘하는 건 사실 미리 대한민국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놓은 사람들이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응대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방금 전에 경영의 산업에 대해서 바로 물어보니까 바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리 고민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딱 보면 본인이 그렇게 AI 100조 얘기했으면서도 정작 뭐냐고 물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신기한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그렇게 몇 달째 AI 100조 얘기하셨으면은 주변에 참모든지 아니면 지지자든지 이런 분이 근데 그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했어요를 물어봤으면은 한 번만 답했으면은 저한테 답할 수 있었겠죠. 고민해봤을 테니까. 그런데 놀라운 게 한 번도 아무도 안 물어봤던 얘기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 대한민국 선거가 지나가게 되면은 결국 이게는 유권자가 보는 겁니다. 나중에 가지고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는 공약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는 미리 고민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미리 고민하려면 아까 말했던 유권자가 빨리빨리 물어야 된다. 저도 사실 이렇게 학식 먹자만 돌아다니면은 대학생분들이 물어봐요 저한테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럼 저도 답할 때 잠깐 이게 답이 좀 곤란한데 이런 거 있으면 집에 가서 제가 고민해가지고 다음번에는 더 나은 답변을 하려고 그러고 이게 정상적인 정치인들의 그런 숙명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평소에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토론을 하려고. 혹시 네. 좀 다른 주제인데 네. 지금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웨이모나 그 로보택시 네.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인 자율주행 네. 택시가 운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택시업계에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 후보님도 택시 면허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후보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인간이 AI나 로봇보다 생산성이 떨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소멸하게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지금 대한민국의 택시는 개인 택시 번호판을 사업할 수 있어요. 택시 영업권을 사업하는 얘기인데 저는 자율주행으로 가게 하려면은 조금씩 이제 택시 번호판을 그 공공의 주체나 아니면 회사에서 매입하도록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 처음에 카카오 카풀이라는 게 등장하려고 했을 때 그때 많이 싸웠거든요. 왜냐면 노란색 택시 번호판이 아닌 걸로 이제 택시 비슷하게 영업하면은 그 업권이 침해된다는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 저는 법인 택시 번호판이든 개인 택시 번호판이든 지금 아마 서울 번호판이 한 1억 좀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사성 이런 데 가면 2억 이렇게 하고 동네별로 좀 다른데 사업을 만약에 택시 사업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한 뭐 1000대 정도 택시를 살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그걸 예를 들어 한 1억씩 주고 번호판을 매입해가지고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이 자연스럽게 이제 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사는 게 아니라 나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고령이 되셔가지고 택시 면허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분에게 이거를 판매하도록 유도한다든지 이런 게 되면은 저는 자율주행 택시라는 게 등장했을 때 좀 반발이 적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초기에는 자율주행 택시가 도입한다 하더라도 이게 24시간 돌아가는 형태라고 하게 되면은 사람이랑 경쟁이 안 된다고 해서 반발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예를 들어 하루에 운행 시간을
정해놓은 다음에 조금씩 늘려나가든지 우리가 택시가 부족한 시간 있잖아요. 피크 타임에 그때부터 먼저 투입하고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번호판 감추고 유도하든지 이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러면은 그 전 로보택시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걸 네. 사가지고 본인이 할 때는 본인이 사용하고 퇴근하거나 집에 있을 때는 그거를 이제 자율주행 돌려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일론 머스크의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혹시 여담이 혹시 그러면 그 대학 다니실 때 네. 일론 머스크를 알고 계셨는지 궁금해요. 이런 모습 몰랐죠 저는. 이런 모습 몰랐고. 근데 그게 사실은 무리가 있는 게 저기 레벨이 있어요. 레벨 4, 레벨 5가 돼서 레벨 5가 궁극에 사람이 전혀 필요 없는 그런 자율주행 자동차거든요. 레벨 5는 혼자서 돌아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레벨 4는 사람이 작동을 하지 않아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이렇게 사람이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레벨 4 택시를 막 이야기하는 건데 레벨 4 택시는 운전자가 자고 있으면 그 택시만 혼자 돌아다니게 하는 건 좀 위험하죠. 법에도 저촉이 되고요. 그래서 좀 더 그건 연구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리고 여기 이제 아까 안현이 말씀하신 인문 계열이나 문과 쪽 계열도 AI에 고민해야 될 게 많은 게 예를 들어 자율주행 택시가 운영을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아주 낮은 확률로 사고가 발생할 거예요. 그랬을 때 책임을 누가 져야 될까요? 그 택시를 소유한 사람일까 아니면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개발한 사람일까 누가 져야 될까요? 저는 그런 게 하나하나가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알고리즘을 개발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택시가 인명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나 그 알고리즘 개발 안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지금도 테슬라도 이 카메라 방식으로 테슬라 차가 동작하는데 이 테슬라의 알고리즘을 깨기 위해 가지고 5만 사람들이 도전을 하거든요. 뭐냐면 앞에다가 풍경같이 생긴 그림 놓고 들이받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테스트하거든요. 근데 그 무수한 테스트 사례를 뚫고 내가 만들지 않으면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면 나 솔직히 두려울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사람 죽인 사람처럼 돼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까 안현이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게 기술적으로 가깝게 구현할 수 있어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법리적으로나 아니면 윤리적으로나 아니면 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내가 아까 전에 낮은 확률로 사고가 발생한다 그랬는데 자동차 보험이 그 역할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도 되게 고민이 되고. 예? 중국 전기차 요즘 많이 다니던데. 네, 네. 저는 어쩔 수 없이 중국 전기차가 조금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배터리를 이제 그 LFP 배터리를 쓰느냐, NCM 배터리를 쓰느냐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보조금 사등을 준 방식으로 대응하려고 그러는데, 그걸로 대처를 끝까지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면 전기 버스가 이미 다 중국산이 장악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그들이 만들 수 없는 차를 만드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강화된 차라든지. 그런데 중국이 그 부분도 앞서 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인 건데, 저는 그게 우리 과제일 것이다. 네. 예. 어떤 걸요? 네. 그렇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일정한 시드머니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분을 가져가는 형태로 데이터나 양질의 데이터 베이스나 주제를 변화해 규제에 대해 가지고는 대한민국에서 IT 사업하는 사람 정도면은 예를 들어 실리콘밸리랑 똑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아야 된다. 거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풀어줘야 된다는 주의이고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저는 데이터라는 게 지금 뭐 사기업에서 데이터 마켓이라고 구축하는 것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정 이용 단가라든지 공정 이용의 방식이라는 것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시스템 구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보거든요. 대한민국에 세금이 들어간 데이터는 거의 공공 데이터는 다 개방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데이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나도 데이터를 팔고 싶고 데이터를 사고 싶을 때 중개소가 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되는 건데 저는 그거는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데이터가 앞으로는 AI나 이런 데서 무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 그 우리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뭐 고전이나 이런 데이터 같은 것들도 얘기하시는 것처럼 저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A나 전기가 공동일치, 데이터만 공동지가 되어야 되겠네요. 이게 동의합니다, 그런 거는. 네. 어떤 거요? 안보 관련해 서해안 전문이나 네, 알고 있어요. 사실 이제 중국이 이제 여러 가지 뭐 풍력 발전 설비를 가져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입항이 안 되는데 밖에다가 둥둥 띄워놓고 이런 구조물들이 이제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된다. 우리의 경제 수역에다가 그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 말을 그런데 약간 두리뭉실하게 하는 게 뭐냐면은 안 그래도 이재명 후보한테 물어보려고 했어요 이거. 그러니까 토론 때 저는 이런 거 다 준비했었는데 자꾸 이재명 후보가 무슨 기싸움하려고 그래가지고 좀 더 타이트하게 못 물어봤는데 저는 굉장히 문제 있다 생각해요 그게. 네. 네. 자 어떤 거요? 네. 간접법은 당연히 이제 적국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적국에서 이제 타국으로 넓혀지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왜냐면 안보에서 산업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어느 나라인지 얘기 안 했지만 북한보다 훨씬 위협적인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건 당연히 안보의 개념을 넓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간접법 당연히 확대해야죠 범위를. 이게 예전 같으면은 지금 보면요 이번에 중국 얘기로 했네요. 중국산 뭐 태양광 설비나 이런 것들에서 소위 나중에 유사시에 그것을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는 킬 스위치 같은 것이 발견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킬 스위치가 우리 산업 어디까지도 녹아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못해요, 지금 전부 다. 저는 이런 거는 철저하게 챙겨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유사시 상황이 발생했는데 갑자기 무슨 킬 스위치 작동시켜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중국산 제품들이 동작 안 하고 이래가지고 사회가 마비되고 이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까 전기버스 얘기했지만 갑자기 전기버스가 가다가 급발진을 벌이고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킬 스위치가 작동해가지고. 저는 이거는 안보에 있어가지고는 전통적인 그냥 무기로 하는 안보 이상의 그런 경계 태세를 갖춰야 된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세무 관리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지적재산권도 무시하고 그냥 물건 찍어가지고 그들의 공장을 돌려가지고 어쨌든 그 원가도 폭자란 식으로 물건 밀어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그 미국도 관세 왕창 때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중국의 저런 연명을 위한 덤핑 자체가 전체적인 제조업 생태계에 큰 위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산이니까 막아 이런 건 아니지만은 최소 우리가 예를 들어 미국에서 유행하는 제품들 손만 있으면 바로 카피해가지고 테무 알리로 쏘고 이런 것들은 그대로 좀 걸어야 되지 않을까. 예? 전기차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WTO나 여러 가지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종류에 따라서 지원금을 다르게 가져가거나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아이템이 원래 찾고 이제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중국이 무조건 우리보다 생산비가 싸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놀랐던 게 이번에 현대차에서 싱가포르에 자동차 공장을 세웠거든요. 그게 HMGCIS가 그런데 그 공장이 1년에 3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는데 직원이 270명밖에 안 돼요. 완전 자동화해가지고 주문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저는 그렇게 가는 순간 인건비의 문제가 아니게 되잖아요. 그거는 생산에 보조금 주는 거는 무조건 잡을 수 있어요. 그럼 불법 보조금 주는 거죠. 네. 수입되든 뭐하든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 주는 건 없는데 특정 회사에 보조금 주는 방식은 무조건 무역 규제할 수 있어요. 근데 드러나지 않게 하니까 문제인 건데 저는 충분히 그거를 우리가 세계 무역기구나 이런 곳에 제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생산 단가를 한번 봤거든요. 아직까지는 아이오닉 이런 게 BYD 아토 이런 거에 비해 가지고 좀 비싸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로봇 기술 이런 거 발달하는지 따라가지고 제조업에 있어가지고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먼저 규제를 펴고 빨리 움직여야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노조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좀 불편하시는 분이 있겠는데 그러니까 현대차가 싱가포르 가가지고 완전 자동화 팩토리를 이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는 서로 이제 그런 걸 타협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에는 유튜브상으로는 드론을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일반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게 돼가지고 전쟁 수행 역량이 너무 바닥이 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 이제 분해하는 좀 이해는 각 잡는 데는 각 잡는 칼만 스타런들이 똑같이 이제 자꾸 드론을 날려가지고 그 대신에 자꾸 드론이 인공지능을 통해가지고 거기에 드론을 식별하고 그래서 그 근처에 다녀가서 자폭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그런 방공 시스템을 비슷하면 어떨까? 그게 우리가 드론으로 전쟁하는 것을 최근에 겪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무기가 대응을 못하는 이유가 탱크 같은 애들을 보면은 탱크는 다 납작하게 생겼잖아요. 탱크는 전부 다 땅에 바짝 붙어가지고 거북이가 생겼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포탄이 앞에서 날아오는 상황 외에는 가정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드론의 지금 탱크들이 취약한 이유가 뭐냐면은 뭘 갖고 와서 위에서 뚝 떨어뜨리니까 이제 문제되는 거거든요. 저는 앞으로 우리가 그러면 탱크의 모양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그런 MBT라고 하는 메인 배틀 탱크 같은 것들이 지금은 거북이가 납작하게 생겼지만은 이제 거꾸로 기린같이 생기게 될지도 몰라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지금 적응 안 한 상태에서 이 탱크 한번 만들면은 2-30년 써야 되니까. 근데 예를 들어 지금 K2 전차나 K3 전차 나오고 이럴 때는 완전 다른 모양이 될 수도 있다. 지금은 그거에 대응하는 거고, 제가 이스라엘 방산하는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에 아이언돔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드론 잡는 건 일도 아니래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이언돔이 하나 쭉 날아가면은 그 포탄 하나 막는데 8천만 원씩 들어가서 비싸서 그런 건데 전쟁 때 되면 돈이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전쟁 때 되면은 탱크 하나가 뭐 최소 80억, 100억 이러는데 그거 지키려면 뭐 8천만 원짜리 써도 되죠, 뭐. 제가 만약에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양한 문제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새로운 장비를 바로 충분한 물량을 대기에 가동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가동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그 주식 장가차 같은 것도 좀 놓고 나가고 있어. 그 재래식 폭탄 같은 경우에 재고가 많이 나가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식 장갑차에 그분들은 아까 전에 말했던 대드론용 부분을 다니면서 그런 약간 스커지 캐리어를 스커지에다가 캐리어를 스커지 한갑에 이런 게 국방과학연구소가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분명히 안티드론 대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 아까 한수원이나 경주에 원전 가도 우리한테 제대로 말은 안 해주는데 딱 봐도 안티드론 장비인 것 되게 많아요. 지금. 이미 우리나라에 안티드론 장비들이 이렇게 많은 것 같고 그 옛날에 원자력 발전소가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원자력 발전소가 막 돌아가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쟤네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그게 소형화돼가지고 개별 무기도 방어할 수 있게 아마 될 거다. 사실 저도 무기에 대해서 잘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은 추적해서 때려잡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이게 그 이미지 해가지고 잡는 게. 그래서 혹시 후보님 그만큼은 아무래도 제일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는 거 같아요. 지역별 최저임금 자유라고 하는데 후보님의 취지는 이제 지역 경쟁을 통해서 소멸되는 지역을 이제 풀리자라는 건데 후보님 알고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우려되는 거는 그게 자영업자와 노동자에게 끼칠 영향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다음 토론 주제가 이제 사회복지잖아요. 분명 다른 후보들한테서 이 관련 질문이 나올 텐데 어떤 질문을 예상하고 계시고 어떤 방법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지난번에도 권영수 후보님이 살짝 물어봤지만은 지금 예를 들어 대구 같은 데 가면은 편의점 시급이 실제 10,000원이 나와야 되는데 10,000원이 아니라 한 실제로 7,000원에 계약하고 이런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럼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4대 보험이나 이런 것도 혜택도 받지 못하고 사실상 업주는 불법 폐기를 강제당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가면 또 노동청에 신고하고 근데 그걸 또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점주들끼리는 블랙리스트를 운영하고 이런 애가 오면은 취업시키지 마라 이런 걸 운영하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그럼 대구에서 이 돈 못 줄 거면은 편의점 운영하지 말아라고 할 것인지 그럼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죠. 아니면은 무조건 점주는 손해보더라도 이렇게 안 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일자리가 사라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거든요. 우리가 자꾸 이제 봐야 되는 게 이게 되게 모순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청년 정책 이런 것도 막 보다 보면요. 놀랍지만 20대 때 여러분이 취업하고 싶을 때는 청년에 대한 지원을 늘리다는 거예요. 취업한 이후에는 지원하지 말라 그래요. 대한민국 정치가 그렇게 비정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아까 임금도 마찬가지인 게 내가 일자리를 찾는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하고 일자리를 찾은 순간부터는 임금을 높여주세요. 과연. 그 두 개의 복합적인 목표가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하는 건 뭐냐면 저는 여기에 대해 제가 만약 판단 내린다면은 제가 일자리 늘리면 내린다 아니면은 처우를 높이려면 임금 올린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제가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자체별로 그걸 민주적인 결정을 하라는 건데 예를 들어 어떤 뭐 대구에 구청이 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높이는 게 유리하다 생각하면 높여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방 노조 낮추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제가 그래서 어제 전남대에서도 한번 반농담을 얘기했어요. 근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맨날 최저임금 올리자 그러잖아요. 근데 광주는 저보다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면 광주의 구청장이 이걸 올린다 그럴까요? 내린다 그럴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지역 사정 해보면 낮춰야 된다는 얘기도 있겠지만 민주당은 당론이 올리자는 건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올리는 방향으로 가능하면 어쨌든 자영업자의 목소리가 분명히 이제 유권자들이니까 크게 가동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랬을 때. 너무 올리진 않겠는데 근데 우려되는 거는 그게 30%잖아요. 네. 그 폭이 너무 큰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지금 이미 대구에서 거의 30% 감액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이 공약을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지방과의 격차 그래가지고 지방이 낮아진다는 걸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민주당 단체장들이 어떨지가 제일 궁금해요. 민주당 단체장들이 계속 올리자 했는데 올릴지 낮출지.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급격하게 변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말 지자체장을 잘 뽑아야 된다니 그러면 지자체장 지금 우리 솔직히 누군지도 모르고 뽑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지자체장을 잘못 뽑으면은 최저임금 한번 잘못 정했다가 나락갈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치단체장들이 이래 가도 욕먹고 이래 가도 욕먹으면 그냥 동결할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후보님 너무 진짜지만 그 반대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공약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한테 돌리려고 한다 이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한 게 민주당이 항상 지방자치에 대해 갖고 있던 얘기가 뭐냐면요. 지방자치를 강화하자였어요. 그러니까 여러 권한을 이양하고 세수도 이양하고가 민주당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이준석을 공격하기 위해서 무책임하다 그러면은 얘네가 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사실 함정이에요. 네. 만약에 최저임금이 나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러면 아니 니네 올린다 했잖아. 니네 자치임금 올릴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답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 지방자치에 너무 많은 걸 떠넘기는 게 아니고 니네가 맨날 지방자치를 확대하자 그랬잖아. 이렇게 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할지 이재명 성남시장이 맨날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 돈 벌어서 우리 마음대로 쓰겠다 했거든요. 저는 그게 그렇게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생각했던 것 같이. 그러니까 아마 보도가도 못한 상황에서 물어보지도 못할걸요. 생각보다. 원영국 후보님이 아마 그냥 진보정당의 색채 강한 분이니까 물어본 거지. 사실 그저께 토론에서 몰랐겠어요. 이재명 후보가 그런 공약이 있다는 거를. 알면서도 이거 잘못 밟았다가는 뒤에 맞추다는 아니까. 왜냐면 우선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부정하고 가야 돼요. 소득주도성장은. 그쪽에서는. 그런 거죠. 중국 예? 해외 주식에 대한 소득세. 그런데 이제 해외 주식은 우리가 증권거래세를 우리가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방식으로 과세할 거냐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는데 저는 뭐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는 지금 국내에서도 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게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종합소득세랑 같이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로. 그래서 한 14% 정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해외 주식 소득도 어느 정도 분리과세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완전 무과세는 안 되고 그런 생각입니다. 중국 기술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 중국? 네. 네. 그 풍력 들어오는 인버터 같은 데다가 미국에서도 불법 통신 장치가 발견됐고 킬 스위치가 되는 그거를 스위치를 껐다 키면 사실 대한민국의 전력을 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어제 CATL도 상장했고 특히 우리 국내 배터리나 화학업계가 많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대놓고 친중 스탠스를 취할 건데 혹시 후보님은 중국에 대해 어떤 스탠스를 취하시나요? 제가 그래 정확히 그 뭐지 풍력 발전하는데 자꾸 이렇게 중국산 제품의 비중이 높은데 하려는 이유가 중국 도와주려는 거냐 물었더니만은 다 친중몰이 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답변이 이게 뭐냐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그러니까 친중몰이 한다고 답변을 해버리니까 정상적인 답변이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수치를 딱 떼가지고 60몇 %가 중국산 제품이고 뭐가 몇 %, 이렇게 했는데 친중몰이 하시려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뭐 피해의식이 있으신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극단적인 발언이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발언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중국이 만약에 좋은 제품을 싸게 만들어가지고 공급한다. 그거는 저의 자유무역에 대한 관점에서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안보적인 위협이 되는 제품을 우리한테 꽂아 넣으려고 한다? 그거는 당연히 이건 악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그거는 철저하게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분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은 우리가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이게 정치에 입문하시는 계기가 궁금하면 그때 마음이랑 지금 마음까지 어떤 마음이 이게 사실 더 지니어스 할 때 이미 박근혜 대통령 선거를 도우면서 정치 한 상태였는데 이제 제가 그냥 방송 좀 하러 간 거거든요. 근데 지니어스를 먼저 보신 분은 왜 예능인이 정치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왜 윤종신 씨가 노래 부르지 뭐 이런 거 궁금해하는 사람 비슷한데 2016년 돼가지고 이제 그때 총선이 됐을 때 2015년 진이었었고 16년 총선됐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이제 정치를 좀 너무 오른쪽으로 몰고 간다는 생각이 있었고 저는 그래도 개혁적인 목소리 내보고자 이제 정치에 도전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원래 애들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교육봉사하는 활동을 많이 했어가지고 교육 쪽에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선거 제대로 해볼까 해가지고 제 고향인 상계동에 가서 우리 안 대표님을 떨어졌죠. 그때 안 대표님이 저보다 훨씬 큰 정치인이셨으니까 그때
처음에 한번 가서 저희가 선거 처음 치러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벌써 한 10년 됐네요. 예, 둘 다 지금은 다른 지역구 네. 하고 있죠. 공교롭게 또 그런데 또 경기 남부에 가까운 지역에 서로 이제 또 하게 됐어요. 또. 하나만 더. 예, 이걸 마지막으로 이제 해보겠네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역대 정부를 보면은 행정부처의 뭐 인사들을 이제 임명할 때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분야에서 전문가들을 좀 임명을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역관제 영역이 좀 많이 적용이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당선되시면은 행정부처 이제 인사들을 어떻게 들으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부처를 13개로 줄이고 그 위에 3부총리를 두겠다고 했는데요. 저는 13개 부처는 전문적인 인사들이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3개의 부총리는 좀 통합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외교 같은 경우도 외교, 안보,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거를 다 같이 볼 수 있는 사람, 통일 이런 걸 다 같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과학기술 같은 경우에도 과학과 교육과 그리고 뭐 이 국토발전 이런 걸 같이 볼 수 있는 사람 전략 부총리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칸막이가 이제 하나에만 전문적으로 꽂힌 사람들은 이 정부를 이끌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좀 융합의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위에 부총리급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역관제를 엄청 나쁘게 보시나요? 근데 그 융합적인 마인드라는 게 정치인들한테 발휘될 수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저는 오히려 비즈니스를 좀 했던 분들 중에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사업을 하시면서 국제적인 그런 환경을 많이 접해보신 분들이 저는 오히려 그런 융합의 마인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유, 오늘 정말 식사 다 하신 거예요? 네. 아이고. 제 질문 혹시? 네. 그 공약 하신 것 중에 과학연금, 과학자연금 네. 관련해서 기대하시는 효과 같은 게 어떤 게 있는지. 저는 예를 들어 우리가 체육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국체전 점수 따고 뭐 올림픽 아시안게임 금메달 좀 따면은 점수 연금 점수 따면 경기력 향상 연금이라는 걸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돈 100만 원이라도 이제 매달 받으면은 1년에 한 1,600만 원. 그러면 평생, 왜냐면 20대 30대 때 체육을 많이 하시니까 평생 몇 억을 받는 거거든요. 저는 연구자들도 우리나라는 연구를 했을 때 예를 들어 연구비 따고 이러면은 한 30%는 우선 기관에서 떼가고 한 70% 자기가 이제 인건비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정말 개인은 보상받지 못하는 구조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저는 연구자들이 개인 보상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임팩트 팩터가 충분히 되는 논문이나 이런 걸 쓴 사람들에게는 그 나름대로의 또 점수를 주고 또 국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저널에 이렇게 나가면은 그걸 또 포상하고 이렇게 해서 좀 기가 살아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연구자들이 좀 개인 보상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네. 그게 동기부여 느낌이고. 예. 저는 솔직히 제 친구들이 과학자 아니면 연구자 이런 거 하는 사람 많아가지고 저는 국위 선양을 위해 연구해라 이런 말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연구하다 보니까 국위 선양하는 거지 국위 선양을 위해서 연구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명예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정말 내가 국위를 선양하게 되는 거고. 네. 손흥민 선수가 진짜 공을 잘 차가지고 내가 진짜 돈 많이 벌고 동료 많은 축구 선수가 돼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대표팀을 뛸 때는 국위도 선양하는 것이지 국위 선양하기 위해서 축구한 거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걸 그래서 과학자들도 개인에 대한 보상이 좀 강화돼야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예. 그 후보님 그 모토가 자유, 책임, 네. 규제 여파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유 줄 테니까 네가 책임을 져라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테슬라 공장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거기는 막 노동자들이 에어팟 꽂고 막 에어팟 피고도 뭐 신경 안 쓴다고. 네. 근데 그러다 이제 자기가 하다를 하거나 뭐 잘못하면은 바로 잘린다고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노동 경직성이 좀 강한 것 같은데 좀 이런 부분을 혹시 유연할 수 있을까요? 이건 아마 경영을 해보신 안들스 대표님이 잘 아시지 않을까요? 아니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노동이 경직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유연화되어야지 오히려 일자리가 저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좀 더 노력해서 생산성도 더 높이고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 쭉 일관성 있게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까이 와서 하세요. 제가 정치에 크게 있는데 네. 아무래도 제가 전공이 그 본업을 제가 경제학과인데 예. 금융권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근데 정치랑 크진 않더라도 결국에는 하고 싶은데 이게 그
안철수 의원님처럼 먼저 본업에서 성공을 하시고 정치로 넘어가는 방향도 있고 이준석 의원님처럼 좀 어린 나이에 시작하신 경우에는 혹시 어떤 게 좀 더 유리하고 좀 더 꿈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정치하는 데 있어서 여러 모델이 있고 굳이 겁나 26년 하다 덜렁 대통령 된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게 더 잘 되는 거냐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치를 하겠다면 내가 무엇을 바꾸고 싶은지에 대한 그 명확한 의식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타오를 때가 적기다. 내가 그냥 TV에 나오는 저 사람같이 되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대한민국에 무엇을 한번 이끌어서 바꾸고 싶다는 게 너무 타오를 때 그때가 정치하기 적기다. 저는 예. 아이고, 오늘 정말 진짜 같이 해서 감사했고 앞으로도 뭐 DM이나 메시지로 많은 얘기 주시면 제가 그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